자, 교재 423페이지의 건축물의 용도 아까 봤죠. 근데 거기에 페이지 423페이지 보니까 3번 건축 절차에 준용하는 거 보입니까? 예.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은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국장은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건축 기준을 고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디귿과 니언과 디귿이 있는데 그 니언에다가 설계, 그 다음에 디귿의 사용승인에 주셔주십시오. 그래 놓고 아까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대상물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 행위가 있다. 그 다음에 대상 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거가 포인트야. 그럼 대상 행위는 건축 행위가 있고, 대수선 행위가 있고, 용도 변경 행위가 있는데, 자, 용도 변경은 아까 네 가지. 일단 허가를 받는 것도 있고, 신고하는 것도 있고, 대장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거자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을 할 때도 건축에 관한 건축할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그 뜻이야. 아까 용도 변경도 건축과 같은 형태로 행위를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의 경우서 일단은 아실 것은 건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거기다가 104, 그 다음에 5설 요걸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용도의 거기 니은의 설계의 경우니까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줄치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일 때는 설계에 관하여는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자, 500제곱미터 용도 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때는 건축사가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설계를 하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디귿 사용승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줄치고 경우는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은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을 끝냈다. 그러면 건물을 다 건축을 다 했을 때 건축을 다 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데 용도 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을 했다. 그러면 사용승인에 관한 것을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 변경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용도 변경이 끝나면 설계, 건축사가 용도 변경에 대한 그 설계를 하도록 건축사에 의한 설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100제곱미터 이상은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104호설 시작 104호설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겁니다. 자, 전 다 했네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431페이지에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여러분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리증대 이렇게 다 같이 리증대 시작 리증대. 자, 리모델링은 일부를 증축하거나 일부를 대수선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리모델링은 리증대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줄치고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고개해 주십시오.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을 하거나 일부를 뭐 하는가 증축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이게 리모델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 설비,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유지관리라고 합니다. 다음 실내 건축. 이거는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실내 건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딴 거 없어요. 그 다음 건축부의 적용의 특례가 있는데 적용의 완화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가 있는데 일단 건축법의 적용의 특례는 건축 관계자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런 사람을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데 건축 관계자가 건축물을 할 때 장애가 된다. 그럼 힘들다. 불합리하다. 이때는 건축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허가권자에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청을 받아서 허가권자가 기준에 적합하면 완화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건축법 적용의 완화 요청이다 이거야. 자, 그럼 완화 요청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건축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두 번째 줄쳐 봐요.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 자,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일 때는 대지의 조경이나 공개공지 이런 기준을 완화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의 경우도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지 않은 이런 기준을 완화해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요청을 받아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아까 특수구조 건축물은 세 가지였죠. 3m 이상 돌출한 거, 기둥과 기둥 사이 경관이 20m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도 착공 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에 관하여 건축인의 심의를 신청해서 이렇게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이런 건축 기준의 적용을 완화받는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가 나오는데 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한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증축하거나 대수선을 한다. 이럴 때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과 일조권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뭐한다.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게 리모델링은 오래된 건물이니까 이거를 노후와 건축물의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를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럼 리모델링을 할 때 오래된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한다. 요럴 때는 용적률하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하고 일조권 자 요러한 기준을 100분의 120까지 뭐 해준다? 완화해준다 이거야.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에 들어있는 공동주택 단지인데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다. 그 준주거 지역의 공동주택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일부를 증축을 한다거나 그 리모델링 하는 형태가 어떤 거예요? 한번 봅시다. 리모델링은 어떤 형태로 건축을 리모델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건물이 있다. 이게 낡았잖아. 그럼 여기는 수평으로 이렇게 더 늘려주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위로 이렇게 올려서 수직으로 증축을 하는 것도 있고 수평으로 늘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별개의 동에다가 새로 짓는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하는 형태가 수평 수직으로 하는 방법이 리모델링이야. 자, 그러면 여기 준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이 이제 최대 500%래. 그럼 500%다. 그러면 여기에 1.2배 완화해가지고 6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120% 완화한다는 말은 그러면 500%일 때 20층이었다. 그러면 600% 같으면 한 30층까지 세울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완화가 된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공동주택을
오래된 공로기술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리모델링 하면은 더 미관상, 구조상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용적률과 높이지 않은 이런 기준을 뭐 해준다? 100분의 120까지 뭐 해준다는 거야? 완화해준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이게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법의 배정, 민법 244조라든가 하수도법의 이런 규정은 건축을 할 때 적용을 배제한다. 자, 민법에는 244조는 민법에서 이런 규정을 상인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 상인 규정 못 들어봐세요? 상인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상인관계잖아. 그럼 예를 들어봐. 윗집에 물이 새가지고 아랫집으로 흘러 들어온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윗집이 갚아줘야 손해배상 해줘야 될 거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무조건 위에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이런 관계가 민법에 나오는데 그게 상인관계야. 이웃관계인데 자 그러면 민법에는 244조에 지하를 팔 때, 지하를 굴척을 할 때 얼마? 경계로부터 2m를 띄우든가 깊이에 상인 서로 상자 이웃인자라고 참네. 그러니까 상인 관계를 자 그러면 여기서 잊어버렸어. 민법 244조는 지하를 팔 때 깊이에 얼마? 반을 깊이의 반이나 그 다음에 2m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는 거야. 경계로부터. 그런데 우리 공법에 건축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띄우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 244 규정을 적용 안 한다 이거야. 다만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라 이 뜻이야. 뭐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옆집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옆집을 침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까 이야기할게. 상인관계. 우리 집 감나무 가지가 옆집을 침범해서 그럼 어떻게? 자를 수 있죠. 자를 수 있다고요? 한 말도 없이? 잘라달라고 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자를 수 없다고요. 근데 뿌리가 건너와서 그거는 잘라서 그런 관계가 상인관계라 이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민법 244조에 지하를 땅을 팔 때는 깊이의 반이나 몇 메다 경계로부터 2m를 띄우도록 하는 규정이 민법의 규정이야. 그런데 우리 공법에 건축을 할 때는 그런 규정을 적용 안 하고 건축한다 이 뜻입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는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수도법. 이게 딴 게 아니죠. 여러분, 건물에는 뭐가 있어요? 똥통, 오줌통이 있어야 되잖아. 정화조. 이게 옛날에 정화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 정화조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하수도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규정이 하수도법 38조라 이거야. 근데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 시공자가 누구든지 다 정화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적용 안 한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는 볼 거 없어요. 중앙건축위원회가 있고 국토부에 있는 중앙건축위원회, 시도에 있는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이것이 우리는 건축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38쪽에서 2장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장의 건축물의 건축인데 프린트물 지난번에 안 줬어? 지난번에 건축 절차하고 프린트물 받았잖아. 건축 절차하고 주택 절차 줬죠?
그거 줘봐요. 큰 거 줘봐, 큰 거. 이거 아니야. 이 개발, 맞네. 자, 이거 건축 허가 절차하고 주택 절차 갖고 있죠?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새로 오신 분? 안 받으셨죠? 이거 안 받았어? 이거 조금 이따 복사해달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그거. 자, 이제 두 번째 2장의 건축물의 건축이야. 자, 건물의 건축인데, 일단 건물을 건축할 때는 여기 산을 깎아서 여기다가 건물을 건축한다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건물을 건축한다고 보면은 이 땅에다가 산을 깎아서 이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을 한다 이게야. 그럼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장소, 입지, 규모, 그 다음에 용도. 자, 이 땅에다가 이런 용도, 이런 크기, 이런 장소에다가 이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을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사전 결정의 신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사전 결정 신청을 받아서 이제 사전 결정을 해줍니다. 그럼 사전 결정을 받고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건축 허가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 허가받는 이 모든 절차,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착공하겠죠. 착공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완료가 되면 이제 사용승인 받아요. 사용승인 받고 건축물을 이제 뭐 한다. 아까 말한 대로 유지 관리하면 돼요. 이게 우리는 건축의 모든 절차예요. 사전 결정을 받아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면 사용하는 승인 받아서 사용하면 돼. 이게 건축물의 모든 절차가 되는데 여기서 사전 결정 제도가 왜 생기느냐. 자, 옛날에 이 사전 결정 제도가 없을 때 땅 사가지고 이 땅 사가지고 설계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설계를 맡겨서 설계해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했더니만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건물 지으려고 땅 산 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설계 비용이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런 피해를 차단해주고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 땅에다가 이런 용도 이런 크기의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도가 뭐야? 사전 결정 제도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 되면은 오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때서야 땅 사서 설계해가지고 허가 신청하면 된다 이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전결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거는 좋은 제도죠. 이런 제도가 있다. 라고 보십시다. 자, 책을 볼게요. 자, 뭐 프린트 없어도 여기 이 왼쪽에 438페이지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고 일단 오른쪽에 439쪽 사전결정.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책 읽어봐요. 사전결정은 일단은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러면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결정 신청한다. 누구에게 한다? 허가권자에게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사전결정의 신청입니다. 자, 허가 대상 건축물 줄치고요. 신청하기 전에 줄치고요. 허가권자에게 뭘 물어보느냐. 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법령에 허용되는가. 건축기준, 제한 이런 걸 고려해서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가 어느 경우냐, 어느 정도냐 이런 거를 일일이 물어보게 하는 것을 사전결정의 신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전결정을 신청할 때는 미리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로와 사전결정의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사전결정의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의, 사전결정의 통지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관계기관장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15일 내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럼 사전결정에 신청을 받으면 입지규모 용도 등의 사전결정한 이후에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데 자, 사전결정을 허가권자가 받았어. 그러면 7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통지해줘요. 그럼 사전결정은 허가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허가권자가 하죠. 그럼 허가권자가 하면은 사전결정을 받으면 다음에 국산농화 이 네 가지. 자, 여기에 허가를 받으면 국계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하천법. 그래서 요 네 가지. 국산농화 이 관련 허가를 받은 걸로 봅니다. 이게 이제 의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럼 사전결정을 받았을 때 의제가 되는 것은 국계법 시간에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보고 농지법에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보고 하천법에 하천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사전결정의 효과는 페이지 440페이지 보니까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의 농지전용 허가, 하천법의 하천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내요. 그 시험 문제를 내기가 쉬운 게 요거죠. 건축법상 사전결정을 받았을 때 관련 법에 의제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국계법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5번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 감정평가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도로점용 허가는 의제되는 게 이때야. 건축허가 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 속에 도로점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보지만 사전결정을 했다고 해서 도로점용 허가는 받은 걸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국계법의 개발행위, 개발행위가 건물 토토토죠. 토지연결 변경, 토석퇴치, 토지분할, 이 산을 깎아서 내가 아까 여기다가 이런 식의 건물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본 거니까 산을 깎은 경우 개발행위, 토지연결 변경 이런 허가는 받은 걸로 본다.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는 받은 걸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국산 농화만 의제가 된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사전결정의 실효 거기 줄치고 사전결정을 받고 2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2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사전결정을 받은 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한다는 거야. 그럼 상실된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이 땅에다가 다시 건물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또 사전결정을 받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전결정을 받고 2년 내에 허가 신청 안 했다. 그러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는 거 알아두라 이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그 2년이죠.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41페이지에 허가의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결정을 받아서 이 땅에다가 이런 용도 이런 크기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오자 허가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게. 그러면 그걸 믿고 땅을 사가지고 이제 허가 신청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거치는 게 여기에 대지의 소유권을 일단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반대하는 사람의 공유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주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건축주와 누구 간의 계약을 맺느냐? 자, 그거는 건축주하고 설계자 간에 먼저 계약을 맺죠. 그 다음에 건축주하고 시공자 간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하고 감리자 간의 계약을 맺는다. 그럼 이 말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건축주하고 설계자 간의 계약을 맺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이거 설계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 신청한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럼 일단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이 땅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허가를 받을 때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땅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주와의 계약을 맺어서 설계, 시방서 이런 걸 짜야 된다. 작성을 해가지고 허가 신청한다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확인하자고요. 자, 그러면 허가 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체크하시고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관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건축 관계한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를 가름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허가를 신청한다 이거죠. 자, 그럼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번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뭐를 확보한다? 대지 소유권 확보. 허가를 받으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은 자, 일단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100%의 소유권을 가져라 이 뜻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은 안 가졌지만 사용권을 갖고 있다. 그 땅에 대한 사용권을 이미 갖고 있다면 소유권하고 사용권은 다르잖아요. 맞죠? 소유권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산 거야. 소유 등록이 된 거야. 등기 된 거야. 그런데 사용권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받은 거죠. 사용권이 있다면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돼. 자, 그 다음에 80% 이상의 지분에 대한 지분이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갖고 있다. 그 80% 이상의 동의가 있다거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럴 때는 100%의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럼 볼까요?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론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 체크하시고 2번 노후와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의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수에 줄치고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몇 프로 이상 80% 이상이 된 경우 이럴 때는 100%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나머지는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매도 청구입니다. 442조. 자, 매도 청구는 뭐냐? 허가 우리가 고개 들어봐. 우리가 매도 청구는 정비법에 가면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집을 안 내놓잖아요. 여기 봐. 여기다가 5층짜리 아파트인데 이걸 부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한다. 그럼 이 사람들 반대 때문에 재건축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는 조합이 반대하는 사람에게 당신 재산 나한테 파세요. 나한테 팔아라고 청구하는 것을 조합의 무슨 청구야? 매도 청구다. 무슨 청구? 그럼 이 사람이 죽어도 몸 판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 판다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 조합이 법원에 뭐를 받아? 법원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공탁을 해놓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이 아파트 비용을 감정평가 비용을 공탁을 해놔놓고 200 부사뿌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이런 게 매도죠. 그래서 우리가 공권력이 있는 사람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들은 강제로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강제로 뭐 할 수 있다고?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 사업의 시행자라든가 민간 시행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공권력이 없죠. 없으니까 강제 수용은 못해요. 못하는 대신에 이게 수용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니까 이럴 때는 무슨 청구? 매도 청구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강제 수용과 비슷한 그런 민간 수용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요거를 민간 수용 제도라고 하면 돼. 요걸 무슨 청구? 민간 수용인 매도 청구 제도다 이 뜻이 알았죠? 그러면 국가 공권력은 있는 사람은 강제 수용하면 되고 이 사람들 민간일 때만 매도 청구 제도가 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매도 청구할 수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반대한 사람이죠.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뭐로? 공시지가입니까? 시가입니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최소한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는 집합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민법의 특별법인 직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 소유권, 대지 소유권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공유 지분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매도 청구에 의해서 하는 제도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일단은 봅시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그런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자, 어쨌든 간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이제 허가를 신청을 한다 이거죠. 그럼 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건축주와의 계약을 맺어야 돼.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건축물의 설계가 나온다. 뭐가 나와? 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누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건축사가 아니면 이 설계를 못한다 이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이라든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소회라든가 이런 정도의 경미한 대소서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뭐 할 수 있다? 설계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건축주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설계자 간에 뭐를 맺어야 돼?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설계 규정은 안 봐도 좋아요. 넘어가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 이 뜻이죠. 허가 신청을 했죠? 그럼 허가 신청을 받았으면 이제 허가권자가 뭐 합니까? 건축 허가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건축 허가가 뭐냐? 의의와 성질인데 일단 건축 허가는 일단 건축 금지의 해제 행위라. 무슨 행위? 건축 금지의 무슨 행위? 해제 행위라. 무슨 행위? 건축 금지의 해제 행위다 이 뜻이야. 자, 그럼 여기서 건축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를 우리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인데 행정관청이 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허가권자, 허가를 받는 사람이 수허가예요. 수허가자가 허가 받는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죠?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인 금지를 관계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통 책을 잘못 보면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이다. 이렇게 책을 써놓은 책이 많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금지의 해제로서 못하게 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행정처분을 우리가 건축허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건축허가는 이게 명령적 행위다 줄치고 쌍방적 행위고 기속 재량 행위고 수익적 행위고 요식적 행위고
대물적 행정행위고 이종효과적 행위고 복효적 제3자 효적 행위다. 뭐 이런 말을 적어놨죠.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말이 뭐예요? 기속재량. 좋아요. 자,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민법 시간에는 법률행위가 있고, 우리 행정법에는 행정행위가 있어요. 그럼 행정행위는 행정부가 행하는 처부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부를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한다. 그럼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위가 있는데, 법률행위적 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사가 표시된 대로 그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법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법률행위적 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가 있어요. 그 명령적 행위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하명이 있고 그리고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는 특허가 있고 인가가 있고 대리가 있다 이건데, 이거는 일단은 한 번은 이런 걸 좋은데, 이걸 중개업법 선생님이 해주면 좋은데 중개업 선생님이 바빠가 안 해줄 수도 있겠죠. 해주면 공법이 굉장히 수월한데요. 자, 하명은 국가가 자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야. 자귀하며 너는 20살이 돼서니까 군에 가. 징집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자귀하명이야. 그 다음 못하게 하는 거죠. 음주운전 하지 마. 허가 안 받고 건축하지 마. 못하게 부자게. 그 다음에 급부 세금 내. 너는 소득을 많이 얻었으니까 소득세를 내. 급부하면. 그 다음에 수일하면 국가가 도로를 닦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땅을 논을 수용한다. 그러면 억울해도 받아들이고 참아 하는 이런 하명 4가지가 있어. 자귀하명, 부자귀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이 있는데, 허가라는 것은 뭐냐? 이 4가지 하명 중에서 요놈 못하게 한 부자귀의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을 허가라 한다. 못하게 한 것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해주는 게 허가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면제는 뭐냐? 면제는 이거 빼버리고 나머지 자귀, 급부 등 이런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을 면제라 하는 거야. 그럼 군에 안 가도 좋다. 너는 외아들이니까. 징집 면제라 하면 그때 면제라는 말을 쓰는 거야. 너는 세금 안 내도 좋아. 급부 의무의 해제니까 세금 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용어, 이 법이라. 이런 거를 공법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쪼달리지만 아무튼 이 공법에 나오니까 이 공법 수행이 모든 과목에 다 도움을 주는 과목이에요, 사실. 이 시간이 쪼달리지. 특허는 뭐냐? 권리와 능력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특허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광업 허가. 요놈이 이제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아니야. 광업 허가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잖아요. 그럼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 광업권이지, 광업권. 그래서 광업권이란 권리가 설정되고 권리가 만들어지는 처분이니까 이거는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특허라는 거야. 뭐라고요? 특허, 권리 설정 행위라고. 이해돼요? 자, 인가는 보충 행위예요. 그럼 여러분 중개업법 시간에 토지매매 거래허가 있죠? 토지매매 거래허가의 법적인 성질이 뭐냐고요? 허가야, 인가야? 토지매매 거래허가는 여기서 갑이 을에게 땅을 사겠다, 청약, 팔겠다, 청약과 성약의 합치로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권자의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뭐가 돼?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허가는 당사자끼리의 법률 행위를
허가권자가 이 두 사람의 법률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니까 무슨 행위다? 도와주는 행위가 무슨 행위다? 보충행위라 이거야. 그럼 이게 없으면 이 계약 자체는 뭐가 돼? 무효가 효력이 발생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인간은 보충행위라 하고 토지매매 거래 허가에서도 배웠다시피 이때 허가는 적법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라 하느냐? 유효 요건이라 한다. 무슨 요건? 이거 적법 요건이 아니에요. 법에 타당한가 안 한가의 문제가 아니고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그러면 토지 매매 거래 허가의 성질로서 옳지 않은 거 적법 요건 하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요건? 유효 요건이라 해야 돼.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허가 자체가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허가 안 받으면 무효가 된다 이 뜻이야. 맞죠? 그럼 여기 건축 허가를 자 여기다 이 땅에다가 건물을 하는데 허가 안 받고 했어. 안 받고 해도 건축 행위 그 자체는 뭐해? 유효하다고. 그런데 허가 안 받았으니까 처벌이 따르는 거지. 뭐가 따라? 그래서 이런 규정을 민법에서는 무슨 규정이라 하지? 단속 규정이라 하잖아.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민법에서 배웠을 텐데요. 아, 나 참 환장하네. 이게 무슨 규정이야? 단속 규정. 그럼 단속 규정은 이게 적법 요건. 이때 건축허가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야? 적법 요건. 무슨 요건? 법에 타당한가 안 한가의 문제지. 그 허가 안 받았다고 해서 건축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허가 안 받고 해서니까 처벌을 받아라 이 뜻이야. 이런 규정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에 한다고. 효력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 그럼 요거는 무슨 규정이야? 요때는. 요거는 효력이야 효력. 그러니까 유효 요건이고 요거는 무슨 요건? 건축허가는 적법 요건이야. 무슨 요건? 건축허가는 적법 요건이고 토지매매 거래허가는 유효 요건이다 이거야. 같은 허가라고 돼 있어 하더라도 이해해요? 조금만 잘 몰라도 이해는 좀 고개를 좀 끄덕거려 봐요. 그래야 넘어가지. 대리는 대행행위를 대리라 하잖아요. 우리 공법에는 민법에도 대리가 있지만 공법도 대리가 있다 이거야. 그게 바로 토지 수용의 재결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서 내가 사업 시행자고 영원이가 토지 소유자야. 그럼 이 소유자는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나는 적게 주려고 하고 보상협의가 안 될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대신해서 결정해 주는 걸 뭐라 했지? 재결이라 했잖아요. 맞죠? 아, 참. 사업인정부터 토지물건 조서 작성, 그 다음 보상협의, 그 다음에 재결했잖아. 협의는 500만 원 달라고 하고 100만 원 달라고 협의가 안 되니까 수용위원회 재결해서 얼마? 250만 원 주라고 결정이 나는데 거기도 불복하면 데모한다고 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는 여기서 대행행위야. 그럼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허가는 네 가지 의무 중에서 부작위 의무, 부작위를 다른 말로 금지야. 못하게 한 거니까 금지를 풀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허가다. 그래서 건축금지는 내가 건축허가는 건축금지의 무슨 행위다? 해제 행위다. 이렇게 한 말 뜻을 알아두세요. 이게 보고 난 다음에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이때는 허가는 대인적 허가가 있고 대물적 허가가 있고 혼합적인 허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대인적 허가는 사람이 허가 기준인 것이고 대물적 허가는 물건이 허가 기준인 것이고 혼합적인 사람과 물건이 동시에 허가 기준이 되는 게 혼합적 허가야. 그럼 여기는 의사면허, 운전면허 이런 것 등은 대인적인 허가예요. 면허라고 되어 있지만 허가라고요. 금지를 해제한 거니까. 운전면허를 있으면은 당신은 이제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차를 마음대로 혼자 끌어도 좋다. 허락해 주는 거니까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못하게 한 금지를 해제해 준 거니까 이것도 허가잖아. 금지 해제. 맞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니까 일신전속죄라고 하죠. 무슨 전속죄?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니까 일신전속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없어? 이전석이 없다는 거야. 이전이 돼, 안 돼? 자, 그런데 대물적 허가는 건축 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가장 대표적이다. 내가 여기다가 20층짜리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어. 한 10층까지 지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앞에 우리 영원이한테 팔아버렸어. 그럼 영원이는 다시 허가 받는 게 아니잖아. 내가 받은 허가를 받은 것을 뭐 하는 거야? 인수인계해가지고 이름만 바꾸면 되죠.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야. 이 땅에다가 이런 크기의 정도의 건물을 세우도록 허락한 거니까 물건이 허가의 기준이지 사람이 기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성이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고? 자, 그 다음 혼합적 허가는 호텔 영업허가 이런 것인데 원칙은 안 되는데 허가 받으면 돼요. 뭐 이렇게 보여. 자, 그러면 여기서 건축 허가는 이렇게 대물적 허가. 자, 법률행위적 행위고 명령적 행위고 그 다음에 부작위 의무의 해제고 그 중에 무슨 허가고? 대물적 허가다. 무슨 허가? 대물적 허가고 뭐가 있다? 이전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줘야 돼. 그리고 건축 허가는 아까 무슨 요건이라고 했어? 적법 요건. 무슨 요건? 자, 적법 요건이야. 따라서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허가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허가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속허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요건에 해당이 되면 마땅히 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속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의 효력에 의해서 기속이 있고 재량이 있어. 이거는 법에 구속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재량은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하여야 뭐 한다.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표현은 그런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정법의 행위는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허가해 주는 것을 기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속재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 허가해 주지만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속에도 뭐가 있다? 재량의 여지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건축 허가는 기속재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행위? 기속재량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이중효과적 행위라는 말을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그럼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봐요. 시간은 짧고 뭐 할 거는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에다가 공장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은 사람은 공장을 돌려서 수익을 누리니까 수익적인 효과를 받아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공장의 소음으로 먼지로 인해서 엄청난 부담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야. 맞죠? 그래서 건축허가라는 공장의 건축허가라는 하나의 법률 요건이 수익적 효과와 부담적 효과라는 두 가지 효과를 발생하니까 요걸 더블 효과, 두 가지 효과, 복효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 그리고 숨이 안 나. 그리고 이때 우리 민법 시간에 제3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의 제3자란 뭐해서요? 나 이해가 안 돼. 당사자 이외의 자를 제3자라 안 가나? 배웠는데도 지금 무조건 모르는 척 하나. 아직 제3자 당사자도 모르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공장의 건축 허가의 당사자는 누구야? 법률행위 당사자는. 허가 신청한 사람하고 허가권자가 당사자 아닌가요? 맞잖아요. 맞죠? 그럼 이 당사자 외의 자를 뭐라 하지? 제3자라 하지. 그럼 당사자는 허가 신청한 사람 허가권자인데 주민들에게도 효력이 발생하잖아. 주민은 누구야? 제3자지. 맞아, 맞아. 당사자 이외의 자라 이 뜻이야. 맞죠? 그럼 건축허가라는 허가의 효과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주민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니까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제3자 효적 행위다. 이렇게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제3자 효적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효과니까 이걸 이중 효과적 행위다. 복효적 행위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3자에도 효력이 발생하니까 제3자 효적 행위다. 이런 말을 쓴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이러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식행위, 대물적 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밑에 이전 있다라고 메모해야 되겠지. 이전성이 있다는 거 메모하시고. 아시겠죠? 이게 무슨 행위다? 건축허가의 개념이 성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허가를 할 때 두 번째 허가권자가 누구냐?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냐? 5명. 특, 시, 특도, 시군, 구청장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예요.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예외적인 허가권자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라고 하면 몇 명이다? 허가권자라고 하면 몇 명이다? 7명이 허가권자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일단 거기 허가권자 등이라 해가지고 1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본문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5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누구?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는 대규모 건축. 무슨 건축물? 우리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네. 진짜 섭섭하다. 다른 학원에 가니까 선생님요, 다음 주에 하시죠. 몸도 안 좋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 와, 섭섭하다 진짜. 집에 갈래? 울고 싶어. 자, 일단 특별시장하고 누구하고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야 되는 경우는 21층 이상이거나 줄치고요. 연면적 합격 얼마예요? 10만. 자, 이게 대규모.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라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이런 게 대규모 건축물이다 이거야. 무슨 건물 건축을? 대규모 건축물. 이런 건물을 특별시다, 광역시 안에다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원칙은 이리 봐봐요. 여기 원칙이라는 말이 잘 봐. 원칙은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대구광역시 북구 여기 동천동에다가 내가 30층짜리 오피스텔을 세우려고 한다면 일단 원칙적으로 북구에 하니까 북구청장의 허가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규모 이상으로 건물을 건축할 때는 구청장이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하라 이 뜻이에요. 알았나요? 그럼 여기 대구 북구 동천동에다가
30층짜리 오피스텔 건축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허가를 받아요? 대구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라 이 뜻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대규모인데 이런 경우를 특별시 광역시 안에 설치하더라도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공창지 제외입니다. 밑에 보니까 공장 보입니까? 자, 공장 보입니까? 창고 그리고 뭐라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 건축물의 경우는 비록 21층 이상이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 안 받고 원칙적인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럼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내가 질문 들어가서 잘 봐. 경원이가 평상시는 나하고 눈을 자주 맞추다가 내가 질문하려고 하면 고개를 팍 숙여버려. 나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괜찮아. 옆에 현택이한테 질문할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에다가 15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건축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허가받아요? 네? 그렇죠. 맞네요. 공장은 뭐하니까? 제외하니까. 너무 시시한 걸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죠? 다 알고 있죠? 달서구 정장이죠.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하더라도 10만 이상이나 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원칙적인 구청장에게 허가받는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 대규모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허가와 뭐라고? 신고 대상이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허가 절차부터 허가권 다음 각호의 현황에 해당할 때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의한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거기다가 444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줄 딱 치고 허가의 거부라고 뭐라고요? 허가의 뭐라고? 거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이거야. 1번에 위락이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것이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거. 자, 그럼 1번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여기서 허가의 거부가 나오는데 (1번하고) (2번이잖아요) (1번은) 러브호텔 일산 경기도 고양시가 일산이거든요. 일산 러브호텔 사건 이렇게 메모해. 무슨 호텔 사건? 이건 크게 적지 말고 조그맣게 적어. 일산 러브호텔 사건. 이 뭔 말이냐. 경기도 일산에 가보신 분들은 큰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일산 가운데. 그 도로 하나인데 그 도로 한 블럭 안쪽에는 전부 모텔이고 술집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아파트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이 모텔촌을 지나야만 버스를 타고 학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야. 그 애들이 이 모텔을 너무 잘 지어놨어요. 이게 일산 신시까지 만들어질 때 서울에서 1차 술 한잔 먹고 종로에서 술 먹고 2차는 일산 가야 된다. 이렇게 소문 나서요. 사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모든 게 다 천국이야. 한마디로 이거 도로 너무 잘 지어놨어. 모텔도.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손잡고 오다가 엄마 나 여기 가고 싶어. 이놈 자식 일찍도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교육환경상 주거환경상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 맞죠? 이럴 때는 상업지역이다. 숙박이나 위락이 들어설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교육 보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허가 거부. 두 번째 사유는 2번은 최근에 2010 몇 년도인가요? 16년도인가요? 거기에 우리 서울의 우면동
산사태 난 거 아시죠? 옆에 저거 우면동 산사태. 자, 우면동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방배동에 집이 무너지고 야단 났어요. 그래서 그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제지구라든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에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고의 대상은 일단 건축물의 건축과 대소설은 일단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신고는 뭐냐?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는 시군구청장 즉 허가권자인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뭐 받은 걸로?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뭐 받은 걸로? 자, 그럼 여기서 건축 신고사항이 나왔는데 자, 아까 허가를 받는 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소선 이런 행위들은 용도 변경 이런 것도 허가 대상인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 신고로 허가받은 걸로 가름하는 건축 신고 사항이 있다 이게. 그럼 건축 신고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게 크게 5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의 줄치고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의 줄치도시고요. 자, 2번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조지역의 도시적 바깥이야. 도시적 바깥에다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은 이거는 뭐다? 신고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방제지구이고 붕괴위험지역 체크하시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위험지역이라면 그때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때도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제외된다는 말은 허가받고 하라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거는 허가사항이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면적의 줄치고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소입니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소는 신고사항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대수선이다. 그럼 여기는 내력벽 30대도 수선하는 거. 기둥 3개, 보 3개, 지붕들, 방화구역 전부 다 이거는 증설과 해체라는 말이 안 나오죠. 뭐야? 수선하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수선하는 거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해체가 없는 경미한 대소사이다. 이때는 뭐 없이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소규모 건축물의 소규모의 줄치고 뭐라고요? 소규모의 줄치고요. 거기다가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인데 연면적 합계 줄치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그 다음에 높이 3m 이하의 범위를 증축하는 거. 그 다음에 라번에 공업지역의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밑줄, 산업단지의 밑줄,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 산업단지. 그리고 2층 이하,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그럼 여기는 3가지 요건을 잘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용도지역이죠.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그 다음에 자, 규모가 2층 이하고 500 이하의 공장. 자, 이하.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가 공장이야. 이 3가지 요건을 한 개도 빠뜨리면은 허가사항이 돼.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내가 줄처락하는 거 3가지. 제일 처음에 1번에
바닥 면적 합계 줄을 철학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면적의 줄 철학했고, 세 번째는 다섯 번째 연면적 합계 줄을 철학했다. 그랬죠? 그랬죠? 자, 나하고 말도 섞기 싫다 이 말이지. 진짜 뭐 힘든다 이거야. 자, 그럼 바닥 면적 합계. 뭐 했다고 힘드니? 뭐 했다고 힘드니? 힘 안 들지? 그래요. 여기 학원, 우리 학원. 여기 엘리베이터. 올라오면 복도, 강의실, 여기 사무실, 여기 복도. 복도 면적.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 면적. 자, 학원, 강의실 면적. 여기 강의실 면적. 여기 이제 사무실. 자, 그러면 이 복도 면적, 그 다음에 강의실 면적, 사무실 면적, 그 다음에 또 이쪽 강의실 면적. 이거를 다 합친 것을 요걸 요청의 바닥 면적에 뭐라고 한다?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축물이 요렇게 3층이야. 그럼 자, 1층에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맞죠? 요거 각층,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을 합계한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게 연면적.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바닥 면적 합계잖아요. 그럼 세 개 층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 연면적.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지가 있는데 요쪽에는 세 개 층, 요쪽은 두 개 층. 그럼 여기 100, 100, 100. 요거 두 개를 합한 것을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죠. 그게 뭐라고? 큰 소리로 연면적. 요것도 뭐라고? 연면적. 맞잖아요. 그럼 이거 둘을 합한 것을 요 각층의 바닥 면적과 요 각층 바닥 면적 합한, 이거 다 합한 것을 뭐라고? 연면적의 합계. 뭐라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연면적 합계 100하고 연면적 100하고 어느 게 커요? 에? 이게 크죠. 이거 하나가 100인 거, 두 개 합한 게 100인 게 이게 크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연면적 100하고 바닥 면적 합계 100하고 어느 게 커요? 이게 크지. 이거는 한 개고 이거는 하나의 건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일단 제일 큰 바닥 면적 합계는 85제곱미터 이하는 증축과 개축과 재축은 신고사항이라 이거잖아. 맞죠? 그러면 80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신축은 무슨 사항이야? 좀 집중을 좀 해봐요. 참 표정이 전부 다 보면 나 열받아 진짜. 자, 페이지 445페이지 1번 줄처럼 했잖아. 바닥 면적 합계. 그럼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신축은 85제곱미터 이내라 하더라도 무슨 사항이냐고요? 허가사항이라 이거야. 내 말은. 왜 대답도 안 해주냐고 한마디로. 참네. 자, 그러면 바닥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의 신축은 무슨 사항이야? 네? 허가죠?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서 5번에 1번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의 신축은 무슨 사항이냐고요? 예? 그거 어디 허가를 하면 돼? 신고사하면 되구만. 페이지 446페이지에 5번에 가번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켜놨죠.
그리고 본문에 5번에 읽어보니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책장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참네. 자, 그러면 5번에 그 밖에 소규모 건축으로 대통령을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라 해놨잖아, 지금. 맞죠? 건축은 뭐예요? 신정개제이라고 아까 이야기해놓고는 뭐냐고 물으면 답변 안 해. 자, 건축은 뭐냐고요? 신정개제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도 무슨 사항이냐고요? 신고사항이자 이 말이잖아. 무슨 사항? 그리고 아까 이 실컷 설명했잖아. 이거하고 연면적 100하고 바닥면적 100이 어느 게 크다 했어? 이 크다 했지. 연면적 100하고 연면적 합계 100하고 어느 게 크다 했어? 연면적이 크다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소규모라는 말이 나와잖아. 그러면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도 신고사항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1번에 바닥면적 합계는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만 신고사항이잖아요. 그러면 50제곱미터의 신축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신축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허가사항이야. 뭐니까? 신축이니까. 그럼 다시요.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의 증축은 무슨 사항입니까? 예? 집중이 전혀 안 되는가 봐. 자,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이라고 했으니까 90제곱미터의 증축은 허가사항이죠. 무슨 사항? 맞죠? 그러면 30제곱미터의 증축은 뭐예요? 맞죠? 그러면 20제곱미터의 신축은 뭐예요? 바닥면적 합계. 허가사항이죠. 이거 신축은 무조건 허가사항이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까지의 신축은 무슨 사항이다? 그 소규모니까 신고사항이란 말이야. 허가사항이 아니고. 이해돼요? 아, 난 집에 가고 싶어. 아, 방금 실컷 설명했는데 왜 또 엉뚱한 설명해요? 아, 참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요 하나의 그 바닥 면적, 여기 복도 면적, 강의실 면적, 사무실 면적, 저쪽 강의실 면적, 원장실 면적, 이거 다 합한 걸 뭐라고? 요거를 요층이 무슨 면적이야? 바닥 면적. 그럼 요층 하나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85라 하고, 그 다음에 세 개 층 바닥 면적 합계를 100이라 하면 이거는 적잖아요, 한마디로. 세 개 다 합한 거니까. 이해돼요? 아니, 선생님, 1층짜리 건물을 써요. 뭐요? 1층짜리 건물. 그래. 1층짜리 건물은 바닥 면적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뭐 똑같아요? 누가 극한데? 완전히 다르지. 1층인데. 자, 이게 1층짜리라 하더라도 요게 잘 봐. 요거 설명 안 한 게 좀 내가 잘못이 뒤에 가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1층이에요. 1층의 면적이고 요게 2층인데, 요게 2층 바닥 면적이고 요게 1층인데, 1층에는 반 틈을 점포로 쓰고 있고 반 틈은 주차장으로 쓴다라고 하면 요거는 1층 바닥 면적이 요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어이? 2층은 다 들어가는 2층 바닥 면적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끝에서 이게 튀어나온 초마가 있다. 그럼 일반 건물은 끝에서 1m 빼, 한옥은 2m 빼, 그 다음 전통 사찰은 4m 빼, 차양은 3m 빼. 그래서 그거를 뺀 면적을 우리가 건축 면적, 이게 건축 면적이야. 그럼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야. 아시겠죠? 이것도 1층은 요것만 1층 바닥 면적이야. 이거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 그 2층은 다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바닥 면적은 건물이 같다 하면 큰일 나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했잖아. 1층을 요걸 옮기면은 요렇게 복도 면적, 강의실 면적 요걸 다 합한 것을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 1층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 이런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빠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닥 면적 합계 85하고 연면적 100하고는 80하고 비교하면 똑같이 80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100인 거하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인 게 어느 게 커요? 바닥 면적 합계 100이 큰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는 제일 큰 거니까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만 신고사항이고 신축은 무슨 사항이다? 허가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경우는 이거는 소규모니까 신축이라 하더라도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그거 헷갈리지 말아요. 그럼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라번이야. 라번. 자, 라번에 공업지역 줄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위 줄쳤잖아요. 그리고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얼마? 500 이하의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준공업지역 안에 2층으로서 400제곱미터의 공장을 건축한다. 그러면 허가사항이야, 신고사항이야?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왜 허가예요? 뭐라고? 뭐가 다 포함돼? 다 포함된다는 말이 왜 나와? 공업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산업단위는 각각 별개잖아. 맞죠? 별개고 2층으로서 500제곱미터 이거는 동시고 그 다음에 공장이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준공업지역의 2층인 연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한데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 이게요. 왜 허가사항입니까? 중공업은 공업지역 아닙니까? 환장한다. 자, 우리 다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은 전일준, 예? 큰일 났다 이거. 주거지역은 뭐라고 해서? 전일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뭐라고? 중일육은.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다시 전일준.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생자. 생각나죠?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유녹지. 아, 이걸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주공업은 공업지역이잖아요. 맞죠? 또 허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예?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또 손 들어봐요. 뭐 때문에 허가라고 합니까? 허가가 될 수 없죠. 신고사항입니다. 무슨 사항? 무슨 사항? 신고사항이죠. 그럼 하나만 더 물을게요.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줘서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2층이고 500제곱미터의 주택을 건축한다. 그럼 무슨 사항이에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죠. 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 주택은 무조건 무슨 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준주거 지역이지 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거야. 계획관리지역 무슨 지역이든 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고 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2층 이하고 500 이하의 공장은 무조건 신고사항이야. 그럼 공장이 빠지거나 그 다음에 층수가 3층이거나
연면적이 뭐 600이거나 이렇게 되면 무조건 허가 사항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걸 주의를 해 두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신고의 효력 실효입니다. 신고의 실효는 뭐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뭐 됩니까? 성실된다, 실효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허가 등에 대한 허가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하는 게 있는데 요것부터 우리가 봐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아까 요거를 근데 여기서 5번 사전승인. 자, 요거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허가하도록 한 게 도지사의 사전승인이에요. 자, 그럼 도지사의 사전승인부터 먼저 본다. 이게 447페이지에.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계획서와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세 가지야. 대규모,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대규모가 1층. 자, 1번 박사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의 건축물. 자, 그런데 관로안에 공장, 창고, 지방 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물은 제외한다. 그렇죠? 그럼 이때는 아까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얼마라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일반 시와 군에 건축할 때는 시장 군수가 누구의 승인받고? 도지사 승인받고 허가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도 제외되는 게 공창지는 뭐한다? 제외한다. 공장, 창고와 지방 건축의 심의를 얻은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건데 요건 여기도 내가 조금 여기 다시 한번 더 일단 조례가 정하는 건물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창지조까지 제외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요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요걸 아까 비교하는 거야. 아까 특별시와 광역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의 건축물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거는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다가 21층 이상,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면 되는데, 자, 경상북도 구미시래, 구미시. 그럼 구미시에다가, 여기다가 30층짜리 오피스텔을 세운대.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때는 구미시장이 경북도지사의 뭐를 받고, 도지사의 뭐 받고, 승인 받아서 구미시장이 허가한다 이거야. 오케이? 구미시장이 허가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도지사의 사전승인은 일반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높은 사람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허가하라 이 뜻이야. 그래서 방금 말한 바와 같이 대규모 건축물은 똑같은데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대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하고 일반 시와 군의 대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는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받고 허가한다 그 뜻입니다. 여기 제외되는 것은 공장과 창고와 지방거주 심의를 거친 건물인데 거기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도 제외한다. 이건 나중에 서문노트 있을 때 내가 정리할 때 일단 이렇게 보자고요. 책대로 공창지 제외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니까 굵은 것이 동그라미 쳐봐. 자연환경의 자, 수질보호의 수, 도지사가 도, 3층의 산, 연면적 합계 1000,
그리고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과 위락. 자, 그 동그라미 다 친 걸 연결해 보니까 다 같이 자수도 3011 위숙. 시작. 자수도 3011 위숙. 이러니까 외우라 가는 줄 알고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보같이.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 자수도 3011 위숙이라는 데서 202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202거라고. 그러면 자연환경 보호, 수질 보호 이렇게 돼야 책을 읽을 수 있잖아. 자연환경 보호, 수질 보호상 도지사가 지정 공간지역 안에 3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합계 1000제곱 이상의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 숙박 이거를 설치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 뜻입니다. 다같이 자수도 3011 위숙. 시작. 자수도 3011 위숙. 외우라고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범위가 넓은 것을 줄여서 입에 익혀주기 위한 거야. 외우는 걸 나중에 하면 돼. 지금은 하지 말고. 자수도 3011 위숙. 시작. 그 1, 2월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과목이고 선생님은 그거를 주입시키려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 스트레스 받겠어. 한마디로 선생님이 1, 2월 때 강의 안 하고 싶어. 나는 마지막에 10월 달 강의하고 싶어. 그때 여러분 어느 정도 알잖아. 그러면 얼마나 강의가 편하겠어. 지금 힘들어. 자수도 3011 위숙. 시작. 자수도 3011 위숙.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굵은 글씨까지 천하스럽게 빨리빨리 동그라미 쳐 따라오라고. 주교도 위숙이라고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상 도지사가 지정 공간지역 안에 위락과 숙박이다. 주교도 위숙. 다 돼 있잖아. 얼마나 책 보기 좋게 해놨어요. 자, 같은 강의라도 지금 진도가 굉장히 늦어 여기가. 딴 데는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자수도 3011 위숙이 뭐냐? 자연환경 보호상, 수질보호,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 공간지역 안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일반 업무시설이나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건축을 할 때, 그 지역에 건축할 때는 시장과 군수가 도지사의 뭐를 받고 사전 승인을 받고 허가하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상 도지사가 지정 공간지역 안에 위락과 숙박 여기는 규모에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3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 1000제곱 이상의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과 숙박시설을 할 때는 승인인데 여기는 위락과 숙박이더라도 뭐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위락이고 숙박이면 무조건 사전 승인을 받아서 허가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사항이다. 대규모, 자수도 위숙, 자수도 3011 위숙, 주교도 위숙. 이게 우리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사항이다. 요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땡겼다. 자,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건축 허가의 제한입니다. 허가의 제한. 허가 신청할 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주와의 계약을 맺어서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건축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절차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네 가지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건축 허가 제한은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허가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보다 권한이 높은 사람이 허가를 제한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의 기간은 2년 이내 기간이고, 연장은 1회에 하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게 허가의 제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페이지 446페이지에 보면 허가 제한권자 제한 사유. 국토부 장관은 줄치고 국토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장관이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민기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청을 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 시도지사, 니은.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계획이죠.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허가에 제한할 때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밑에. 국장 시도지사가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경우는 제한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자, 그 다음에 1회에 하나여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끝! 이게 허가 제한이다 이거예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448쪽에 5번 허가 복합민원 일괄협의야. 자, 허가권자는 이 사람들입니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가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몰라요. 이럴 때 건축사라든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건축 직렬 전문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협의회의 결과를 가지고 허가권자가 허가한다. 여기서 허가해 주라고 하면 허가해 주고 허가하지 말라고 하면 허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원 복합 협의회인데, 요거는 허가를 하려면 해당 규모, 용도, 형태, 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에 적합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전 결정 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등과 허가 시 의제사항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괄 협의회를 개최한다. 자, 개최는 언제 하느냐? 허가 신청이나 사전 결정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통보하고, 그 다음에 회의 개최 결과를 오른쪽 회의 결과의 개최를 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동의를 할 것이냐 동의를 안 할 것이냐,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가권자는 허가해 줘야 될지 잘 모르니까 전문가로 구성이 된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거쳐서 그 사람들의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한다 이거예요. 그 결과는 협의해서 5일 이내에 동의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고, 제출을 받아서 허가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아까 회의 개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허가 신청을 10일 이내에 한다 했으니까요.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통보하는 경우니까 결과적으로 허가 처리 기간이 15일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정영향평가 이런 거는 다 받는 거고, 자,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자, 허가를 받았는데 페이지 448페이지 제일 위에 허가의 취소가 나옵니다. 거기 줄 서두시고.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취소하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으로 하나에 해당이 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 그 어떤 경우냐?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절에 동그라미. 그런데 공장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를 해서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 자, 그러면 2년 동그라미, 완료 불가능의 동그라미. 그 다음 세 번째, 착공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 자, 그럼 다시 2년 내에 착수 안 한 경우,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는 허가를 뭐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보십시오. 페이지 446페이지 보면은 도표 밑에 동그라미 2번 건축신고의 시료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자, 그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내가 왜 이때 설명하는지 잘 보라고. 허가 받은 것을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것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착수를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한 거는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이 뭐 됩니까? 상실된다. 다시 허가받은 것 날로부터 2년 내에 착공 안 하면 허가 자체가 효력이 뭐 됩니까?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를 해야 되고요. 1년 내에 신고하고 1년 내에 착공을 안 한다. 그러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두라 이 뜻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450페이지 허가 신고상의 변경인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하고 변경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은 혼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454페이지를 넘어가서 착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사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착공 신고하고 착공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뭐 합니까?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서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요게 우리는 2장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허가 사전 결정에서부터 허가 받아서 허가 받고 착공 신고, 착공, 공사 완료, 사용 승인 받고 유지 관리. 그 포인트는 요거죠. 요거죠. 자, 그러면 착공 신고는 공사 착수하기 전에 신고한다. 착공 신고하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죠. 넘어가시고 여기는 볼 거 없어요. 자, 감리는 감독하는 경우인데 페이지 456페이지 감독자가 누구냐? 감리자가 누구냐? 자, 건축사가 감리자가 된다. 그거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460페이지에 보기 사용 승인이죠. 근데 사용 승인인데 여기다가 458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공사 4번에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가르게 나오는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그게 안전관리 예치금 주시고. 그럼 안전관리 예치금은 IMF 떨어지고 그때 서울의 강남에 빌딩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올 수도 된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 등을 미관상 여러 가지 장애가 되니까 공사 하는 사람에게 미리 공사를 장기간 중단했을 때 미관 개선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미리 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안전관리 예치금인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주시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하는 건축주 등에게 예치금을 예치하게 한다 이거죠. 이때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제일 밑에
1% 범위 안에서 예측한다. 연면적 1000세대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측하게 한다. 그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의 반환, 이런 거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60페이지에 사용 승인입니다.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하는데 사용 승인의 대상, 착공신고의 대상. 착공신고의 대상은 허가받은 건물, 신고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이게 우리는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착공신고 대상이 그대로 사용승인 신청 대상입니다. 자, 허가받은 건축물, 신고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을 착공을 할 때는 신고하고 착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공사가 끝났어요. 끝났으면 사용승인 받고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착공신고 대상과 사용승인 대상이 똑같이 세 가지. 허가받은 건물, 신고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이 착공신고 대상이면서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라 이 뜻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승인은 언제 하느냐 이거죠. 자, 페이지 460페이지 밑에 사용승인을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고 거기에 합격한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은 신청을 받고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는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사용승인서 교부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아까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를 안 해줬다. 안 해준겨. 그리고 임시 사용의 승인을 받았다. 이럴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를 안 받고도 뭐 할 수 있다.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승인 교부 볼게요.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조례가 정하는 건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 밑에 거기에 1번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7일 이내 사용승인서 교부 안 받았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은 그때는 사용승인서 교부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예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임시사용의 승인은 거기 줄 맞추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허가 끝났습니다. 그럼 페이지 463쪽에 유지관리가 있어요. 자, 건축물의 유지관리에서 정기점검, 수시점검인데 요거 하나만. 정기점검은 일단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가 되면은 10년이 경과하고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이게 정기검사예요. 그래서 정기점검의 실시 대상은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줄치고 페이지 463페이지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것은 다중이용 건물이고 이런 3,000제곱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봐도 되는데 페이지 2번에 466페이지에 철거 멸실신고.
철거 신고는 철거하기 전에 신고니까 사전 신고. 그 다음에 이게 멸실 신고는 무너진 이후니까 사후 신고. 여기는 3일 전에, 여기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철거 신고는 철거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고, 이때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한다. 체크하십시오. 2번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물을 철거하는 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 신고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허가권자에 제출한다. 자, 그 다음에 멸실 신고. 건축물이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제로 멸실됐을 때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래서 철거 신고는 사전 신고고요. 3일 전에 하고, 멸실은 무너진 이후에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멸실 신고는 30일 이내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건축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아까 프린트에 있습니다만 사전 결정 신청해서 사전 결정 받고,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하고, 착공해서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 신청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행위까지가 2장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이게 건축법의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까지 넘어가면 건축법 3분의 2가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부터 재밌는 파트예요. 대지, 도로, 건축선, 그 다음에 높이 제한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뒷부분은 훨씬 간결한데 앞부분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3월 2일 날 첫날이니까 첫날은 일단 그 공법의 개념만 잠시 설명하고 진도는 주택법에 어느 법 나간다고요? 주택법 요거 다음에 나간다 이래. 아시겠죠? 간단하게 하고 요거 다음 건축법 마치고 주택법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3월 달은 주택법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아시겠죠? 이렇게 볼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몸살 났는데 하여튼 수고해서요. 예.